100년을 훌쩍 넘긴 지금에 와서야 나는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고요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바빴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했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했으며 직장에서는 모난 돌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깎아내렸습니다. 그때에 나는 그것이 옳은 삶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지요.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착한 자식으로, 누군가에게는 책임감 있는 부모로, 또 누군가에게는 이해심 많은 동료로, 그렇게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과연 나로서 살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강단에 서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던 시절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때 나는 망설임 없이 좋은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사회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그런 사람이 결국 인정받는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지금의 나는 그 답을 정정하고 싶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는 삶은 때로 당신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함을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중장년 세대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유교적 가치 속에서 자라며 참는 것, 양보하는 것,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도리라고 배웠지요. 그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선을 넘었을 때입니다. 내 속이 타들어가고 있음에도 웃어야 했던 순간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쌓여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존중받는 사람이 아니라 편하게 써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대개 늦은 밤에 찾아옵니다. 불을 끄고 누운 자리에서 낮에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가슴을 치는 그 시간, 왜 나는 또 웃어 넘겼을까? 왜 나는 또 괜찮다고 했을까? 그 질문들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만들지요. 나 역시 그 밤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인간관계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고 혹여나 누군가에게 불편한 사람이 될까 두려워 스스로를 낮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존중이 아니라 익숙한 무시였습니다. 그때 나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당신을 대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안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진실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당신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남을 위해 헌신했지만 외롭게 늙어간 사람들, 반대로 스스로를 지키며 살았기에
오히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 흥미로운 것은 후자의 사람들이 결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최근 한국의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기준을 우선한 사람들이 훨씬 높은 행복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행복은 그 반대편에 있었던 셈이지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선택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결심이라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나를 희생하지 않겠다. 그 한 문장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작고도 단순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어느 늦은 봄날, 오래전 동창 모임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 속에서도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던 날이었지요. 그 자리에서 한 친구가 웃으며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자네 요즘 많이 늙었네.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사람이 확 달라 보여.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긁어냈습니다. 순간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따라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웃었고 분위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왜 나는 그 자리에서 웃었을까?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100년을 살며 수없이 겪은 밤 중에서도 그날의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괜히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그러나 노년의 일은, 지금의 나는 그것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선택이었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웃음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는 조용한 허락이었습니다. 범죄학에서 말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작은 균열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파손으로 이어진다는 그 이론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무리한 말을 던졌을 때 내가 그것을 웃음으로 넘기는 순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신호가 각인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언제나 더 쉬워집니다. 더 노골적인 농담, 더 깊은 선 넘기, 더 무심한 태도.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든 균열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나는 강단에서 인간 심리를 가르치며 늘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말보다 반응을 통해 상대를 판단한다. 당신이
무엇을 참았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오직 당신의 표현된 반응만을 기준으로 행동을 조정합니다. 그렇기에 억지 웃음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이해도 아닙니다. 그저 더 해도 된다는 무언의 허락일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몇 해 전 서울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타인의 무례를 즉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웃음이나 침묵으로 넘기는 사람일수록 장기적으로 우울감과 분노가 더 크게 축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 연구 결과를 읽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평생 몸으로 겪어온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어른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자기 방치일 수 있다고 세종대왕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곧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복잡한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그 대신 조용히 멈추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단 3초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담깁니다. 지금 당신은 선을 넘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닙니다. 공격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이 방법을 늦은 나이에야 깨달았지만 그 이후로 내 인간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힘입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나를 지키지 못하는 관계라면 그것이야말로 조용히 놓아야 할 대상입니다. 노년이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선을 넘는 말을 던진다면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침묵으로 말하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존엄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오래된 습관을 마주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왔던 그 언어의 문제를 말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강단에 서며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자기 위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유난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 괜히 부탁드려서 미안합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참 공손하고 배려 깊어 보입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런 말을 습관처럼 사용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조용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있었는지를 몇 해 전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정년을 앞둔 나이였고 조직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묘한 허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늘 예의 바르게 살았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저를 가볍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평소 말하는 방식을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평소 습관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미안한데 이것 좀 부탁해도 될까? 괜히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그의 태도가 아니라 그의 언어 속에 이미 자리 잡은 자기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언어 사회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지위격하 언어라고 부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먼저 사과를 하는 순간 상대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아래에서 시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은 결코 의도적인 무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말은 곧 관계의 구조를 만드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연습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과 대신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이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후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는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던 그 한 문장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자기 위치를 지키는 언어였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태도가 그리고 그 태도를 드러내는 말이 결국 현실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을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겸손과 자기 비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알고 낮추는 것이지만 자기 비하는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말 한마디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는 노년에 들어서며 의식적으로 한 가지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마치 내가 무례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더 신중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내 말은 이전보다 더 또렷하게 전달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스스로를 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50대 이상 중 상당수가 대화에서 과도한 사과 표현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관계 만족도와 자존감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내일 당장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 때 혹은 도움을 받았을 때 미안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한마디는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위치를 다시 세우는 선언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아갈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언어를 바로 세우고 그 언어로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삶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인생 역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오래된 습관을 마주해야 합니다. 늘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 믿어왔던 그 선택에 대해 말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식탁에 앉아 보았습니다. 학자들과의 토론 자리, 가족과의 저녁 식사, 그리고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까지.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 장면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메뉴를 정하려 할 때 꼭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편한 대로 해. 그 말은 참으로 부드럽고 배려 깊게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부르지요. 하지만 100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금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포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아주 오래된 체념 말입니다. 내 아내도 생전에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를 가고 싶은지 먼저 물었고 자신의 의견은 늘 마지막에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마음으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깃집이었죠. 식사가 시작되고 모두가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을 때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아주 미묘한 침묵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었어. 그 한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순간들, 삼켜야 했던 선택들, 그리고 스스로를 뒤로 밀어왔던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요. 나는 그날 이후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양보는 미덕이 될 수 있지만 반복된 양보는 결국 존재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디폴트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반복할수록 그 선택은 점점 더 당연한 기본값으로 굳어집니다. 당신이 늘 아무거나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당신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 사람은 제외해도 되는 사람. 이것은 의도적인 배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익숙함에 따라 판단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뒤로 물릴수록 타인 역시 당신을 뒤로 놓게 됩니다. 나는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존중은 소리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다시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의 나라가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것이다. 그분의 말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나는 그것을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왔습니다. 나의 소원은 나의 삶이 나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편의를 먼저 고려하며 정작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른 지금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조차 조연으로 사는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습니다. 몇 년 전 한 지인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혼자 여행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 그분은 그날 저녁 바닷가에서 혼자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늦게 시작한 자신을 향한 삶이 낯설어서였다고 말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 노년은 잃어버린 것을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되찾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연습해야 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말입니다. 누군가 뭐 먹을까? 라고 묻는다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먹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취향의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거나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도 중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한 끼 식사에서 한마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생을 붙잡고 있었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빼앗았지만 가장 많은 허물을 남겼던 그 관계에 대해 말입니다. 100년을 넘게 살아오며 내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람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젊은 시절부터 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자리를 만들고 먼저 관계를 이어붙이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도리라 믿었고 그렇게 해야 관계가 오래 간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노년에 이른 지금 나는 그 믿음의 절반이 틀렸음을 고요하게 인정합니다. 몇 해 전 나는 스스로에게 작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누구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별일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을 해올까?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록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슬프기보다는 담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내 인생의 진실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동안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아니라 혼자서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회학에는 최소 관심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덜 아쉬운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법칙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며 혹시 내가 실수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순간 그 관계의 균형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나는 평생 그 균형을 스스로 깨뜨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 나는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자 비로소 내 손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부터 관계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단순한 문장은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나는 이 말을 노년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언제든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도 당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것은 서운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관계의 진실일 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관계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걸러진 관계는 훨씬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노년이란 관계를 넓히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구별하고 불필요한 인연을 조용히 놓아주는 용기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납니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는 하루를 보내며 나는 처음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내가 평생 쫓아다녔던 어떤 관계보다도 짙고 충만합니다. 이제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관계는 정말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끊어질까 두려워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후자라면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놓아야만 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더 이상 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 쓰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밤
하나만 해보십시오. 먼저 연락하려던 손을 잠시 멈추고 그 시간을 오롯이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나는 나로서 충분한 사람인가?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짜 어른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억지 웃음을 멈추고 불필요한 사과를 버리고 양보 대신 선택하고 붙잡는 대신 놓아주는 삶. 그것이 바로 노년에 비로소 완성되는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가장 당신다운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하겠다. 대신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깊고 단단하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나는 긴 시간을 돌아 이제야 이 단순한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 역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